225페이지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자, 여기 보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원칙,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보유입니다. 거주가 아니라. 그리고 1세대 2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된 경우도 있고 2주택인 경우도. 그리고 세 번째로 1세대 1주택일 때 2년 이상 보유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종류로 보면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번, 3번을 빼면 한 종류뿐이 없는 거예요. 한 종류. 알았습니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뿐이 없어. 근데 두 개여도 비과세 된 경우들이 있었죠. 여기가 종류가 많고 1세대 1주택인데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가 되는 예외적인 사항들, 그래서 특례나 예외 때문에 종류가 많다. 알았죠? 이런 것들은 그냥 지문 정리하시면 돼. 요건 찾아서 이제. 알았죠? 그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 이론 정리가 아니라 문제 풀어서 지문 정리 쭉 하면 됩니다. 틀린 거 찾아라. 1번에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적용하는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부는 언제나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언제나 동일 세대로 봅니다. 합산한다. 그래서 맞고. 2번에 보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한 주택은 고가주택이 되죠. 9억 초과 고가주택이고 9억 초과분의 밑줄. 9억 초과분에 대한 것만 과세죠. 초과분만. 뭔 말이냐면 고가주택이다. 9억을 초과하면 무조건 고가주택. 10억이면 9억 초과 고가주택이죠. 양도가액이 10억이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10억에서 9억 초과한 1억이죠. 이 부분만 과세가 돼. 9억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면 다 과세 그러면 안 돼. 전부 과세가 아니라 부분 과세. 9억을 초과한 부분만 과세죠. 맞고. 3번에 보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이죠. 겸용주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외 부분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막 반대로 써놨는데 여기 보면은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있고 주택 이외 면적이 있고 이거 한 가지만 알아. 주택이 크면 전부를 무엇으로 본다?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크지 않으면 여가 크거나 같아도 전부를 주택이 아니라 각각으로 봐. 각각으로. 주택은 주택으로 점포는 점포로 본다. 알았죠? 그러니까 세법에서 겸용주택을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있지만 점포가 크다고 전부를 점포로 본다 이런 법은 없어. 그러면 점포가 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택은 주택으로 점포는 점포로 각각의 용도로 본다. 알았죠? 거기는 지금 억지로 지문을 갖다가 요놈을 써놓고 전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사실은 그렇게 써도 안 돼.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단 말을 전부 다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점포다 이런 말이 또 되니까. 정확히 쓰려면 뭐라 해야 됩니까? 주택은 주택이고 점포는 점포로 본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국어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억지로 쓰려다 틀려볼 수도 있다. 3번도. 그래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다가구 주택은 해당 다가구 주택을 다가구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지방세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보고 국세에서는 무엇으로 봅니까?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죠.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국세에서는. 그래서 다가구 주택 양도소득세 국세니까 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와 매매단지로 하여 양도한 경우 구획된 부분을 각각을 하나로 본다. 틀렸죠? 전부를 하나로 본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쓰지 말고 쓸 시간 있으면 이거예요. 지방세에서는 각각을 하나로, 국세에서는 전부를 한 개로.
5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5번이죠.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 자, 먼저 지금 양도소득세 나와 있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각각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알았습니까? 끝.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이 갖고 있으면 각각 하나씩 봐버려. 개수 계산을 때. 알았죠? 그리고 임대소득에서 임대소득세 있죠? 전번 시간에 했던 임대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본다겠습니까? 지분이 큰 자, 지분이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 1주택으로, 협의가 되면 한 사람으로 본다겠죠? 끝. 이걸 계속 문제 풀면서 연습.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각각의 1주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택 하나 갖고 있고 친구와 같이 지분 9대1로 사놨다. 내가 1이고 친구가 9고. 그래도 그것도 1주택이야. 2주택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어. 그리고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하냐? 지분이 큰 사람으로 본다. 그건 내 것 아닙니다. 친구 걸로 본다. 알았죠? 그런 이야기. 5번에 보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48번이 1세대 2주택인 게 경우도 비과세가 된 경우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특례가 시험 문제 나오면 지문이 엄청 길어. 근데 겁먹을 필요 없다. 그 대신에 뭐만 보냐 하면 비과세 요건만 보면 돼. 1번에 상속받은 주택 일반주택 그만 보고. 알았습니까? 상속받은 주택 일반주택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원래 일반주택이 있고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이 나중이에요. 나중. 알았습니까?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하면 여기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으로 1주택을 받으니까 2개가 됐다. 그럼 이거 오래된 거죠? 원래 있었던 거 새로 받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상속받은 거 팔면 안 돼. 그렇게 써졌으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지문이 많이 길어도. 그래서 근데 거기는 이렇게 나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꼭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순서가 그렇게 된 것 아니야. 원래 뭐가 있었고 일반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1주택.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다 그래. 원래 하나 있었으니까 상속으로 2주택 됐죠. 순서. 그래서 순수가 뒤바뀌면 여기 해당 안 된 겁니다.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안 되죠. 양도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비과세한다. 틀렸죠?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무조건 과세. 2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2번도 그만 보고 그러면은 그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죠. 여기 보면 이것도 순서가 원래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서 새로운 주택 취득했죠. 이런 경우. 그럼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종전주택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요 기간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1년 이상 지나야 돼. 1년이 못 되면 여기 해당 안 됩니다. 1년 이상 지나고 새로운 주택을 사고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몇 년 내로 팔아야 된다? 3년 내로 종전주택을 팔면 2개지만 하나로 봐준다 그랬죠. 그래서 2번 보니까 국내 1주택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맞죠? 그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판단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조리 있게 쓰려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알았죠? 이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사고 몇 년 내로 팔아야 된다, 3년 내로 팔아,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 다른 것 없습니다. 3번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구성하는 일수를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밑줄 직계존속 그만 보고, 거기는 뭐입니까? 자기주택이 1개고 직계존속주택이 1개고, 노부모해야 되니까 나이가 많아야 된다. 세법은 나이가 많다 몇 세 이상입니까? 60세 이상. 어디서든 그럽니다. 60세 이상이면 세법 시간에는 나이가 많다 그래. 알았습니까? 60세 이상.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면 자기 하나 부모님 하나 그랬는데 세대를 합쳤다, 그 말은 따로따로 살다가 합쳤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거 여기에다. 그래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몇 년 내로, 5년이죠.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하나로 봐서 비과세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보고 요건 찾아. 6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항상 세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이 말은 남자 부모님 여자 부모님 다 인정해 준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아는 데 없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해. 어디서든 그렇게 한 것이고, 동거 봉행의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 맞죠? 먼저 양도한 주택 맞죠? 4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 그것도 그만 보고, 이것도 똑같아. 남녀가 혼인을 한 경우 하나 있는 사람이 혼인을 했다, 이것도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로? 5년 내로. 그래서 4번 보니까 혼인했고 1세대가 2주택이 됐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 맞죠?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 일반주택, 그것도 그만 보고. 농어촌 주택이 있고 일반주택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이거 꼭 확인해야 돼. 그리고 농어촌 주택의 범위, 어떤 농어촌 주택이어야 되냐? 셋 중에 하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이농주택, 기농주택이죠. 자, 상속하고 이농은 똑같아.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었어야 된다. 5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된다. 뭔 말이냐면 상속으로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다. 그러면 누가 5년 이상입니까?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이농주택, 이농 알죠? 여기서 골라야 돼. 이농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농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농인입니까? 기농인은 이농,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온 사람이 이농인이요. 알았습니까? 떠난다. 이사는 압니까? 이사? 이사는 안돼. 이농을 몰라 그래 이걸. 깨우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기농은 알죠?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들어가면 기농. 그래서 그런 건요, 모른 채 하지 말고 아는 채를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이농은 과거에 농촌에 살다가 나왔는데 농촌에 산 것이 얼마 이상이 됐어야 된다? 5년 이상 농촌에 살다가 나온 사람, 이건 사람에 해당되고, 기농은 들어갔죠? 다시 들어가서 미래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돼. 근데 여기가 하나 개정되어 갖고, 기농하고 5년 내로 팔아야 돼. 5년 내로 일반 주택을. 이거 개정된 하나 추가된 겁니다. 작년에 개정된 거. 그래서 기농주택은 기농 후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기농은 기농으로 인정되려면 몇 년 이상은 거주해야 된다. 기농이고 3년 이상은 농촌에 살아야 된다. 알았죠? 죽어도 3년은 살아야 돼. 알았습니까?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그러면 다 끝나버려. 요건이 다 됐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 일반 주택을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 옮겨온 한 개로 비과세죠. 그래서 맞고, 그래서 특례 끝났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50번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1번 서울시에 소지하는 1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밑줄. 2년 이상 보유하면 됐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잘 보시고. 2번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독해, 노후 등으로 소실, 독해, 노후 알죠? 멸실되어 주택이 멸실되어서 재건축한 경우는 멸실된 주택과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의 밑줄.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한다. 그 말은 합산한다. 2번은 뭔 말입니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새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공사기간도 합산한다겠죠? 공사기간은 합산 안 합니다. 2번은 다 맞아. 공사기간은 제외. 됐습니까? 3번 같은 세대원으로 세대원 간 상속이 된 경우 동일 세대죠. 그래서 같은 세대원 간 같이 살고 있다가 상속 돌아가셨다. 비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2년 여부를 판단한다. 맞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 세대일 때만 합산이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만. 따로따로 살고 있는 합산 안 됩니다. 동일 세대만 합산. 4번 장기 임대주택 외 거주자 1주택이죠. 거기는 뭐냐면 임대사업자 임대주택과 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밑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의 밑줄, 거주만 하면 돼. 알았습니까? 그럼 거주하면 보유는 다 되지요. 그래서 2년 이상 보유, 거주 그렇게 말 안 쓴 거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여기 보게 되면 자, 그건 올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임대주택 외 1주택이야. 외 1주택. 임대주택 외 1주택을 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 보유 안 됩니다. 살아야 돼.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 하나로 봐서 비과세 해준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지금 5개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1세대 5주택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4개를 임대사업용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있죠. 하나 1주택에서 연홈해서 살아. 여기서 거주하면 몇 년만 거주하면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 됩니다. 알았습니까? 3개인 사람도 2개를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을 해야 돼. 그러고 하나에서 몇 년만 살면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 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내일 가서 임대사업 등록해불고 2년 기다려야 된다. 그 대신에 그 하나에서 살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경우 어차피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살 집 빼고 나머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이 거기에 해당된 거죠. 알았습니까? 안 잊어버리려면 내가 지금 2개인데 그러게 해야 되겠구나. 2개인 사람도 하나 임대사업 등록하면 돼. 그러면 살고 있는 것은 빼고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4번이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이죠.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입니다. 보유, 거주 그런 말 안 쓴다겠죠. 그래서 하고 5번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밑줄 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정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밑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래서 2번하고 비교. 2번은 공사기간 안 들어간다겠죠. 5번은 공사기간 들어갑니다. 차이가 뭐냐? 2번은 재개발 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야. 5번은 법에 의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한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들어가고 그리고 법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는 공사기간이 안 들어가고 알았죠? 그래서 그 2가지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51번은 자, 비과세 마지막 문제 51번. 51번은 2년 이상 보유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된 경우 있었죠. 그걸 여기다 모아놨다. 1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밑줄. 뭔 말인지 알았죠? 임대로 들어가서 임차일부터 약 8대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 1번 이런 거죠.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에 주로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임대주택은 주로 임대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 그러죠?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살고 있으니까 분양전환한다게 분양전환이라고 그러죠. 그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을 한다. 그러면 분양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분양가가 낮아. 분양 받으면 무조건 이익이 생겨. 다 분양 받죠. 지금 빚을 내서라도 분양을 받아야 돼. 받아갖고 돈이 없으면 바로 팔아. 오늘 받아서 내일 팔면 임차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이면 5년 이상이면 분양 받아갖고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보통 분양전을 언제 하냐? 5년 지나고 해. 알았습니까? 5년 안에 분양은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만 안 돼.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 있죠. 사고로 그런 경우들만 5년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것이 1번이죠. 2번은 해외 이주법에 해외 이주 그만 있고, 해외 이주 그만 항상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겠죠. 자, 출국일 해외 이주했죠. 그럼 출국해야 돼.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된다. 배를 타고 나가든. 출국일 현재 1주택이어야 돼. 그리고 출국하고 2년 내로 팔아야 돼. 이 요건이 되면 그 양도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 내용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중요 안 해. 올해 안 나온다 절대. 알았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가 된데 그 중에서 하나 나온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개 나오니까 보시고, 거기가 이번에 보면 법에 의한 해외 이주 및 해외에 나가는 것은 출국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 해외 이주한 것이 있고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치약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밑줄.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이민 간 것이 있고, 그리고 학교 때문에 가거나 직장 때문에 가거나. 그건 이민 아니죠. 근데 학교는 유학을 몇 년으로 가야 된다? 1년 이상으로 가야 된다. 직장도 1년 이상으로 가야 돼. 한 달 정도 갔다 오면 안 돼. 알았죠? 1년 이상 꼭 조건으로 가야 되고, 출국은 두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래서 됐고,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그랬죠. 가로에 보면 출국일인지 1주택이 해당된다겠죠. 그러니까 다 요건이 된 거예요. 출국일 1주택이 됐고, 출국하고 2년 내로 팔았고, 그러면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는 특별한 요건이 없는데 이주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거주 요건도 다 됐고,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주택 부수토지 전부 일부가 법에 의한, 법은 뛰어넘을 빨리빨리 협의 매수 수용된 경우, 수용됐죠? 강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에 보면은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겠죠. 5년 이내 밑줄. 나머지도 5년 이내 팔면 같이 비과세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수용이 됐는데,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데 수용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수용이 됐어. 연원만 수용이 되고 이건 수용이 안 됐다. 나머지도 몇 년 내로 팔면, 5년 내로 팔면 같이 비과세 해준다 이 말이죠. 4번에 보면 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 시행 기간 중 밑줄. 사업 시행 기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있죠? 공사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밑줄.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는,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이건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입니다.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간단히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원래 주택 소유자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갔고
여기서 완공되면 재개발 재건축 시작해서 완공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업 시행 기간이죠.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원래 주택이 하나인데 1주택인데 재개발 재건축 철거됐죠. 철거되면 주택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새로운 주택을 샀다. 새로운 주택을 한 개를 샀다. 이 주택에서 최소한 몇 년 이상만 거주하면 1년 이상만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팔면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 준다. 알았습니까? 이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면 사업 시작되면 새로운 주택을 사갖고 1년만 살다 팔면 비과세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맞고, 그 다음에 5번 취득 후 1년간 거주주택을 1년간 거주지요. 사업상 형편으로 사업상 형편 밑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양도한 경우 이건 비과세 요건 틀렸죠. 자, 그것도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겁니다. 모르면 안 돼. 여기 보게 되면 자,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지요. 부득이한 사유. 자,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는 항상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학교 때문에 치약의 사유, 근무상, 사업상 안 된다겠죠. 사업상은 안 돼. 방금 사업상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질병, 치료, 요양을 목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전학도 된다겠죠. 4가지. 이것이 이런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 그리고 최소한 몇 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은 거주가 됐는데 2년은 안 됐다. 보유가 2년이 안 된다. 비과세 안 되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년 못 됐는데 팔아야 된다. 왜 팔아야 되냐? 이런 사유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정에 의한 경우니까 2년이 안 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1년 이상 거주 잘 봅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비과세 요건이 안 됩니까? 사업상 형편은 안 돼. 근무상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뒤로 넘겨서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50 뒤로 쭉 넘어가서 60번 60번에 보게 되면은 다음 보기는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입니다. 아까 겸용주택은 하나만 외우라겠죠. 주택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것이면 다 해결이 돼. 그러면 각각으로 본다 그러면 되고, 겸용주택 도시지형 냅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 면적이 얼마냐 그랬죠. 건물 연면적은 300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250이고 주택이 250인데 전체 면적은 300이죠. 그러면 50만 주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 점포도 다 주택으로 봐야 된다. 300이 다 주택. 대지 면적은 2000이다겠죠. 이건 좀 부족한데 단층 주택으로 봐야 돼. 단층으로, 한 층으로. 연면적이 300이면 2로 올라가면 안 되죠. 알았습니까? 그래 단층 주택이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림을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단층 주택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전체가 300이죠. 300인데 주택이 250이고 외가 50이죠. 땅이 2000이죠. 2000제곱미터. 그러게 되면 지금 이 건물은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돼. 알았습니까? 근데 연면적이 300인데 단층이 아니고 2층으로 올라가면 바닥 면적을 계산 못 해불죠. 알았습니까? 바닥 면적을 계산해야 되니까 바닥 면적을 얼마로 봅니까? 300으로 봐요. 300으로. 건물 바닥 면적을 얼마로? 300으로 보자 이 말이죠. 알았습니까? 단층 건물로 보니까 연면적 모릅니까? 알죠? 건물 전체 면적이 연면적이죠. 단층이니까
두 개 합해서 얼마다? 300이다 이런 뜻이야. 2층이어 불면 2층 집이면 300이면 150, 150이 할 수 있으니까 바닥 면적이 150분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이거의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의 부수 토지까지 비과세가 돼. 땅까지. 땅을 계산할 때 도시지역 내에서는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까지가 부수 토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바닥 면적의 5배, 10배니까 바닥 면적을 얼마로 보니까 300으로 보니까 300의 5배면 1500이죠. 2000 중 1500까지만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건물과 토지를 비과세돼. 비과세 면적이 얼마뿐이 안 된다? 1500분이 안 된다. 그럼 초과한 것은 세금 내야 돼. 기준면적 초과. 그래서 기준면적 계산할 때 5배, 10배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과세되는 면적이 없고 토지는 얼마 과세? 500만 과세지요. 답은 4번입니다. 시험 문제 기준면적까지 계산하는 것까지는 자주 나오지 않아. 그래서 61번처럼 1세대 1주택 거주자 값이 다음 같은 단층이라고 나와 있죠. 단층이라고 안 나오면 문제가 애매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닥 면적에도 항상 배수를 곱해야 되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단층 겸용주택 해갖고 상시 주거용이고 도시지역 내에 존재한다겠죠. 여러 개까지 확실히 써줘야 돼. 도시지역 내니까 5배죠. 그러겠고 7억 원의 양도를 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 토지가 얼마냐 그랬죠. 주어진 것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건물 주택이 80이고 상가가 120이고 그러면 단층이니까 바닥 면적은 얼마입니까? 200이고 여기는 200인데 각각의 용도로 봐야 되죠. 주택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그냥 그렇게 보면 머릿속으로 해도 되는데 그림으로 보면 주택이 80이죠. 점포가 120이고 땅이 800이고 그럼 여기는 200의 바닥 면적이 200이죠. 200에 5배면 5배만 해도 기준면적 내죠. 그러니까 기준면적 다 범위 내가 된다. 아까처럼 초과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지금 이런 각각으로 봐야 되니까 주택만 주택으로 봐야 돼. 점포는 점포로 봐야 돼. 그런 경우는 1세대 1주택 주택만 비과세예요. 그럼 점포는 다 과세. 알았습니까? 그래서 건물은 120 과세. 땅은 토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는 비과세. 그 다음에 상가의 부속 토지는 과세. 그러면 800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돼? 항상 땅은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야 돼.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전부 주택이니 전부 다 주택의 부수 토지로 봐야 되니까. 그럼 800에서 주택의 부수 토지는 두 개가 200이죠. 200분의 80이면 주택의 부수 토지, 200분의 120이면 점포의 부속 토지. 여기는 과세대분 부분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20을 해본 게 쉬워. 그러면 6, 8은 48, 480이죠. 그러니까 점포의 부속 토지는 480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과세되는 면적을 찾아라겠죠. 건물 얼마 과세? 120 과세. 토지 480 과세. 비과세는 주택 80 비과세. 토지는 322 주택의 부수 토지로 봐야 되죠. 비과세. 그래서 61번 갖고 연습을 합니다. 알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유사하게 숫자 바꿔서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뒤로 넘겨서 64번입니다. 1세대 1주택에서 마지막 문제 64번. 이건 시험 문제 올해 출제된다 이렇게 알고 계산 못 오시면 안 돼. 세법은 계산 문제 다 풀고 와야 됩니다. 계산 문제 찍고 오면 절대 안 돼. 왜 그러냐면 계산 문제가 아주 쉽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수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근데 절대 세법은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뭐 숫자 나와서 이런 문제를 다 풀고 무조건 오셔야 된다.
안 풀고 찍고 오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 합격하면 다행인데 한두 문제로 떨어지면 이제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 그러고 계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64번 보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1세대 1주택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을에게 보기와 같이 양도한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밑줄 비과세 받을 세액 밑줄 비과세 받을 세액이 뭐입니까? 비과세 받을 세액이 비과세 받을 세액이죠. 그래 비과세 받을 세금 비과세는 없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에서 세금을 안 낼 세금이 얼마냐 이 말이야.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이 얼마냐. 뺄 금액의 밑줄 얼마를 빼야 되냐 그런 거죠. 박스 계약 체결일은 필요 없고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3억 5천인데 실거래가는 3억이죠. 그놈을 두 개를 비교. 뭔 말입니까? 실제 3억을 사고 팔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얼마로 기재했다? 3억 5천으로 기재를 했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입니까? 업계약서입니까? 업계약서예요. 업계약서. 3억에 팔아놓고 3억 5천에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세금 내야 된다겠죠. 비과세 세금 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지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근데 얼마를 내야 되냐? 그러면 그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차액 두 개 차액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그 다음에 갑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3천만 원이라겠죠. 원래 양도소득세가 얼마였다? 3천만 원이었다 그러죠.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개 차액 5천이고 원래 양도소득세가 3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죠.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뺀다 그래. 적은 금액. 알았습니까? 적은 금액.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적은 금액을 뺀다. 그럼 5천, 3천 어디가 적습니까? 3천이 적죠. 그래서 뺄 금액은 얼마다? 3천만 원이다. 답은 4번입니다. 그냥 문제 갖고 그냥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두 개 차액 빨리 계산하고 원래 양도소득세 얼마였는가 보고 둘 중에서 어떤 금액이다? 적은 금액을 뺀다. 뺄 금액은 적은 금액 3천만 원이다. 이제 쉽죠? 그러니까 문제 갖고 연습한 것이 훨씬 쉬워. 그러니까 옛날에 교재할 때는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이해 안 시키고 문제 푸는 방법 요령만 익힌다. 알았죠? 그러게 그냥 풀어서 익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돼. 67번으로 갑니다. 다음 보기는 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옳은 것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죠.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험 문제.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 그랬죠. 고가주택. 그래서 자료 보니까 1세대 1주택 5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2년 이상만 되면 되니까 5년 보유를 했고 양도가액 실질거래가액이 10억 원이고 기준시가 필요 없고 필요경비가 6억이죠.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양도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10억이고 필요경비가 6억이고 취득가액 포함해서 그러면 고가주택은 취득가액 관계가 없어. 양도가액에 따라서 고가주택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다. 그럼 고가주택에서 양도가액 10억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6억 양도차익이 4억이죠. 4억이 양도차익이 돼.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이 4억이죠. 근데 그런 여러 개 이해를 해야 돼. 전체 이익이 4억이다. 그 중에서 얼마만 과세? 9억을 초과한 부분만 과세 그랬죠. 그러니까 4억 곱하기 양도가액 10억분의 식을 쓰면 10억 마이너스 9억이죠.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요. 그럼 이 공식을 암기하기 싫으면 이걸 박스를 이해를 하면 돼. 양도가액이 10억이니까 10억에서 9억 빼면 10분의 1. 양도가액이 12억이면 12분의 얼마? 12분의 계산기 갖고 옵니다. 12에서 9를 빼면 얼마? 3. 12억이면 12에서 9를 빼니까 얼마? 3. 15면 15에서 9를 빼니까 얼마? 6. 12억이면 12분의 얼마? 빨리빨리 빼래. 계산기로 빼든가. 12에서 9 빼니까 3. 그래 12분의 3 이렇게 하면 돼. 여기는 10분의 1이죠. 그러면 4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 4천만 원이 양도 차익인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양도 차익이고 여기도 양도 차익이죠. 4억도 양도 차익이고 4천만 원도 양도 차익이고 요놈은 4억은 뭐이고 전체에 대한 이익이고 요놈은 9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익이고 그래. 그러니까 전체 이익 4억 중에서 얼마는 비과세 해주고 3억 6천만 원은 비과세 해주고 4천만 원만 과세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1번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부는 세금 내야 돼. 비과세 가능이 아니라. 2번 양도차익은 4억 원이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번도 맞죠? 총 양도차익은 얼마다? 4억이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4억이다 그러면 틀려.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 얘기했고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금액은 2,400만 원이다겠죠? 여기 보게 되니까 자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뭘 빼야 됩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야 돼.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보유기간 몇 년? 5년이죠. 5년. 5년이면 8%씩 8%씩이라겠죠. 5년이면 5, 8은 40 40%예요. 40%.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3%씩 한다겠죠. 근데 1세대 1주택은 8%씩 기억납니까? 오늘 할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갖고나 걸고 그대로 있으면 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 4천만 원에 40% 44 16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 4천에서 1600 빼니까 얼마? 2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2400만 원이 뭐이 되냐면 소득금액이 돼. 그래서 소득금액은 2400만 원이 3번이 맞죠? 3번이 맞다 이 말. 4번의 과세표준은 2400원. 이놈에서 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기본공제 얼마 빼면 250만 원 빼야 되죠. 그러면 21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래 과세표준은 틀렸죠. 그리고 세율은 60%다 그러면 안 되죠.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옳은 것은 3번뿐이 없다. 2번은 그렇게 쓰면 잘못하면 복수정답 되버려. 총 양도차익은 4억 맞지요? 근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얼마다? 4천만 원이다.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2번 딱 써놔버리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2번은 그렇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은 3번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240페이지 자 보면 요약집은 86페이지. 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양도소득세에서 내용, 과세 대상, 그리고 양도의 개념, 비과세, 그리고 비과세 감면까지 다 끝나고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뺀다겠죠. 방금 필요경비를 빼니까 양도차익이 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니까
양도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기본공제를 빼니까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주니까 세액, 산출세액이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인데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먼저 과정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것이 안 되면 계산 과정이 다 엉망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계산 과정을 정확히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걸 다 외우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계산 과정이 여기니까 1번은 다 외우죠. 최소한 1번은 외워야 돼.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니까 양도 차익이 된다. 그 다음에는 장기 보유를 먼저 뺍니까? 기본 공제를 먼저 뺍니까? 장기 보유가 먼저고 기본 공제가 나중이다. 이러기만 알고 있으면 돼. 순서. 그리고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 된지 알죠? 취득세도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세금은 그러니까 그러면 요 순서만 맞추면 다 되게 된다. 알았죠? 그리고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니까 과세 표준이 아래고 그러면 소득금액이 위에고 이렇게 돼. 그래서 하고 이 중에서 첫 번째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필요경비 종류 취득가액이죠. 자본적 지출 양도비입니다. 세 가지를 암기를 꼭 해야 되고 자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전부 실지거래가로 한다겠죠.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로 해야 된다. 취득가액도 자본적 지출도 양도 비용도 실지거래가를 모르면 확인이 안 되면 순서 있죠. 순서 양도가액은 1번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가 되고 취득가액을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가액이고 감정가액이고 환산가액이죠. 환산가액. 자,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있다. 양도가액 없고. 그리고 여기가 기준시가. 그래서 요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순서를 물어봐. 실지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서. 그리고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실제를 몰라서 넷 중에 하나로 있으면 기타 필요경비는 2개 대신에는 이거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다 그러죠. 계산공제액이다 이렇게 말을 쓰고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토지는 과세 대상 중 토지를 팔았을 때는 취득 시점입니다.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0.3%, 건물은 취득 당시 나머지는 전부 다 기준시가라겠죠. 기준시가의 3%, 미등기 0.3 똑같고 부동산 끝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 미등기 제외. 그리고 연홈 빼고 이제 끝났어. 나머지는 다 모아서 연홈 3개 빼면 기준시가 1% 끝납니다. 이게 바로 자본적인 연홈두개 대신에 필요경비 인정되는 필요경비 계산공. 그러니까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 이 2개가 필요경비가 돼야 돼. 연홈과 연홈이. 감정가액으로 할 때도 환산가액으로 할 때도 기준시가로 할 때. 다만 여기가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선택할 수 있죠. 환산가액으로 하면 연홈 2개가 필요경비가 돼야 되는데 1번 2개를 합한 것 환산가액에다가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합한 것하고 실제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 2개를 합한 것하고 비교해서 선택이라고 하면 큰 걸로 옵니까? 적은 걸로 옵니까? 큰 걸로 해야 되죠. 필요경비를 선택이라고 하면 딱 적은 거 돼가고 세금 많이 나오게 만들어 보면 안 돼. 둘 중에 큰 걸로. 그러니까 1번으로 하되 1번보다 2번이 크면 무엇으로 할 수 있다? 2번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공식처럼 이걸 알아야 된다. 이 과정을 갖고 막 지문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여기서 내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냐 안 되냐,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냐 안 되냐, 양도비에 포함되냐 안 되냐. 포함되면 필요경비고 포함이 안 되면 필요경비가 아니지요. 이게 시험 볼 때마다 나와. 취득가액 자본적 양도비용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래서 아닌 것 정도 찾는 문제니까 그러기 하고 나머지 과정에서 자, 문제 240페이지 68번 나와 있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순서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양도가액, 양도차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순서 맞죠? 2번은 그러면 양도차익, 소득금액, 양도가액이 거기가 있으면 안 돼. 알았습니까? 1번이 맞습니다. 69번 국내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 계산해서 그 공제가 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은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여기 보면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 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은 뭐입니까? 장기부의 특별공제죠. 이런 말이야. 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러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기본공제가 제일 나중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면 안 된다. 문제를 안 읽어보고 마음대로 풀어보라. 그냥 1번이 먼저다 나중이다 그러면 안 돼. 1번 2번 3번이 답이다. 뭐 때문에? 문제에서 소득금액이니까. 소득금액을 물어봤는데 기본공제가 나중이 맞죠? 그렇게 써면 안 돼. 그러니까 순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보유다 기본공제가 나중이지만 문제상으로 뭐가 장기보유가 답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실수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69번 잘 보고 문제 외워야 돼. 문제를. 거기가 이제 바꿔지면 과세표준으로 바꿔지면 기본공제가 답이고. 알았죠? 70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알겠죠? 과세표준. 여기 보면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요인들이 뭐입니까? 뭐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듭니까? 필요경비 때문에, 장기보유 때문에, 기본공제 때문에. 그러면 아닌 것. 1번은 취득가의 필요경비죠. 2번은 양도비용이죠. 3번은 장기보유고 4번은 기본공제고 5번은 기납부세액은 세액공제예요. 이것은 세액. 여기 보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를 해야 돼. 여기서 과세표준하고 관계가 없죠. 문제 이해 갑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건 잘 또 익혀야 될 거. 이것도 70번. 그래서 68번, 69번, 70번 하면은 저 계산 과정에 대한 문제. 이거 시험 문제 시험 볼 때마다 나옵니다. 유형을 바꾸어서 나와. 그러니까 실수한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 뒤로 넘겨서 73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나 서류에 의해서 실질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질거래가액을 모르면 순서 옳은 것은 1번은 매매사리가의 감정가의 환산가의 기준시가 맞습니까? 틀렸죠? 틀려. 뭐 때문에 틀린지를 모르는 사람 다시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줄 양도 당시 밑줄 지금 뭐 구합니까?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것도 실수야 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죠. 문제를 외우시라고. 문제를 외우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의해라 이 말이야. 취득 당시를 물어봤으면 1번이 답이고 시험 문제 나와도 틀리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 74번까지 거주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가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밑줄. 추계조사는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왜 추정해서 합니까? 실질거래가를 모르니까. 경우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양도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러면은 알 수 없죠. 추정해서 해야 된다. 맞고. 2번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취득일, 전후 3개월 밑줄. 전후로 3개월, 후로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 기간에 동일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뭐라고 한다?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문제 2번에 나오면 전후 3개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틀릴 수가 없고. 3번 감정가액도 전후 3개월 밑줄. 그리고 항상 감정가액은 둘 이상 밑줄. 평균액입니다. 밑줄. 맞죠? 그래서 하고 4번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맞죠? 순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환산가액까지 들어가도 돼. 그리고 5번 환산가액 나와 있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반대로 썼죠? 환산가 양도가액은 없고 취득가액만 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78번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